블록버스터 영화를 단순 오락으로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좋아하는 영화가 예술이 아님을 증명하는 6만 쪽에 달하는 문서 기록도 있습니다. 그 영화들은 국가가 승인한 심리작전입니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튜디오 임원은 디즈니나 넷플릭스 소속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펜타곤에서 일합니다. 할리우드는 당신이 거짓말을 믿게 했고 그것을 크레딧에 숨겼습니다. 12번 인도적인 신문관 Meet the Parents. CIA가 할리우드와 접촉하는 경우가 미션 임파서블이나 제이슨 본 같은 첩보 영화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벤 스틸러와 로버트 드니로가 출연한 2000년대 로맨틱 코미디 Meet the Parents에도 CIA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안 본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벤 스틸러가 연기한 주인공이 오랜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데 여자친구 아버지, 어쩌면 자신의 장인이 될지도 모를 사람이 CIA 출신임을 알게 됩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진정성이 곧 가치입니다. 영화가 현실적으로 느껴질수록 관객들은 그 이야기에 더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더 믿을만하게 느껴질수록 영화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체이스 브랜든이 등장합니다. 그는 CIA와 할리우드 사이의 음흉한 연결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흥미로운 인물이라 그에 관한 영화가 만들어질 법도 하죠. 35년 동안 CIA 비밀공작 부서의 핵심 요원으로 비밀리에 활동한 베테랑입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경력이 아니에요. 이건 직업이 아니에요. 이건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또한 1947년 로즈웰 추락 사건의 기밀 파일 안에 외계인의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는 것을 봤다고 주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후 음모 스릴러 더 크립토스 코넌드럼을 집필했고 의외의 할리우드 인맥도 있습니다. 그는 연기계의 전설이자 맨인 블랙의 스타인 토미리 존스의 사촌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그저 흥미거리만은 아닙니다. 그는 CIA의 고위 직원으로서 기관 대변인이 되었고 CIA의 공식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연락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화 제작자들에게 CIA 내부 작동 방식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하는 흥미로운 이중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대로 그는 할리우드가 종종 논란이 되는 정보기관을 묘사할 때 거친 부분을 다듬는 역할도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트 더 페어런츠의 각본 작업과 제작이 진행될 때 로버트 드니로의 CIA 장인 캐릭터를 재미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체이스 브랜든이 자연스럽게 연락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체이스는 캐릭터와 그의 배경 이야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질문들에 기꺼이 답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꿔버린 한 가지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랬죠. CIA 고문 매뉴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계획은 스틸러가 드니로의 책상에서 이것들 중 하나를 발견해서 그의 과거 삶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는 것이었지만 체이스 브랜든이 그 아이디어를 막았습니다. 그는 대신 영화에서 드니로의 캐릭터가 여러 중요한 공인들과 함께 찍은 다양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의 CIA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고 강하게 제안했습니다. 이런 변경은 대개 영화를 더 정확하게 만들려는 의도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CIA는 실제로 납치와 고문 지침, 매뉴얼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트라 전쟁 중 온두라스 무장 세력에 배포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1997년에 공개된 정보공개법 문서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7. 이 변화는 단순히 친절한 CIA 직원이 영화의 사실성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CIA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각본을 조작해서 자신들의 가장 문제적인 면들 일부를 미화한 명확한 사례입니다. 만약 그들이 2000년대 로맨틱 코미디의 단 한 장면의 시각적 개그를 위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자신들과 그들의 이해관계가 훨씬 더 강하게 반영되는 영화에서는 얼마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까요? 11번 CIA만의 제임스 본드, 라이언 버스. 20세기 후반 대외 이미지 측면에서 CIA에게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전신 조직인 OSS는 2차 세계대전에서의 활약으로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체이스 브랜든이 영화에서 CIA의 평판을 개선하려고 애쓸 때쯤 CIA는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환영받지 못한 정권 교체부터 국내 마약 밀매 연루 의혹과 소문까지 각종 스캔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벽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판을 다시 미국식 영웅담으로 세탁하기에 할리우드만큼 좋은 곳이 없었죠. 이런 이유로 1990년대부터 CIA 직접 자문을 받아 제작된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개봉 미국 스릴러 패트리어트 게임은 해리슨 포드가 CIA 전직 요원 잭 라이언을 연기했으며 톰 클랜시 소설이 원작입니다. 이 영화에서 CIA는 매우 낭만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거의 CIA에 바치는 영화적 러브레터 같았죠. 톰 클랜시는 CIA와 가까운 친구로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기에
잭 라이언은 CIA가 오랫동안 원했던 존재, 즉 CIA판 제임스 본드이자 대중 인식 개선과 인재 영입을 위한 마케팅 상징이었습니다. 체이스 브랜드는 제임스 본드를 싫어하며 너는 일을 제대로 안 해. 핵심은 눈에 띄지 않는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CIA는 패트리어트 게임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연구를 위해 랭글리 본부를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제작진은 단순히 허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촬영을 적극적으로 권장받았습니다. 이것은 더 리크루트나 오스카상을 수상한 아르고와 같은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 모든 작품들은 CIA의 허가를 받아 CIA 요원들이 두드러지고 영웅적인 역할로 등장합니다. 또한 패트리어트 게임은 CIA가 기대한 문화적 히트작은 아니었지만 인상적인 영향력을 위한 장기 투자였습니다. 잭 라이언은 제임스 본드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진 않을지 몰라도 라이언 유니버스는 톰 클랜시의 14권 소설과 잭의 아들을 따라가는 스피노프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 유니버스에는 다양한 배우들이 잭 라이언을 연기한 7편의 영화, 와 2018년부터 프라임 비디오에서 방영된 매우 성공적인 다수 시즌의 잭 라이언 TV 시리즈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CIA 요원들이 슈퍼히어로처럼 보이는 건 놀랍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미국 정부가 형성에 관여한 말 그대로의 슈퍼히어로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10번 체이스 브랜든 시대 더 리크루트. 체이스 브랜든은 CIA 그림자 프로듀서로서 미터 페어런치에서만 일한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할리우드 내 CIA 요원 체이스 브랜든의 진정한 영향력은 1996년 시작됐습니다. 이후 12편이 넘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며 모든 작품에서 CIA를 긍정적으로 그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먹고 살기 빠듯한 평범한 시나리오 작가들에게 체이스 브랜든은 그야말로 꿈의 인맥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국제 테러, 대반란 작전, 전 세계 마약 밀매, 무기 밀수와 관련된 해외 임무를 수행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액션 영화 소재죠. 물론 계속 규칙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요. 특히 브랜든의 경력 일정을 살펴보면 일부 사람들은 그의 이른바 비밀 잠입 활동이 1970년대 남미에서 CIA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작전들과 겹쳤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가 훗날 수년간 조용히 할리우드 스토리텔링에서 지우려고 애썼던 바로 그 작전들입니다. 브랜든 본인도 더 리크루트,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 미션 임파서블 3, 본 아이덴티티 등 여러 할리우드 작품에서 기술 자문을 맡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미트 더 페어런츠와 그 소편에도 참여했습니다. 소편 제목은 유튜브에서 언급하기 어렵네요. 하지만 체이스 브랜든이 더 리크루트에서 단순한 기술 자문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습니다. 트리샤 젠킨스의 책 할리우드 속 CIA, 기관이 영화와 TV를 어떻게 만드는가에서 그녀는 브랜든이 첫 완성본 대본의 실질적 주도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명목상 수석 작가였던 로저 타운은 사소한 기여만 했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대본 작업 중 유출된 대화에서 브랜든이 말했습니다. 좋아, 라지. 이제 매드포드 연설은 네가 맡아 밀어붙일 차례야. 그를 묘사할 기회도 줄게. 참고로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지속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아. 타운은 1999년 TV 스릴러 인 더 컴퍼니 오브 스파이즈 각본도 썼으며 이 작품도 CIA가 깊이 관여해 제작됐습니다. 체이스 브랜든이 글쓰기와 영화 제작에 열정이 있었고 그 영화들에서 그의 공식적인 CIA 관련 역할은 대부분 부수적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CIA가 체이스 브랜든의 관여 정도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런 회의론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spyculture.com은 브랜든의 영화 산업 영향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spyculture.com은 CIA 내부 잡지 What's News at CIA의 과오로를 찾아냈지만 거기에는 체이스 브랜든의 이름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림 처리 막대 아래 이름이 체이스 브랜든이라는 건 여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체이스 브랜든의 경력이 할리우드에, 더 나아가 CIA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들이운 긴 그림자를 생각해보면 그의 역할은 CIA가 한 매우 전략적인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금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CIA만의 문제가 아니며 상황은 더 큽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눈에 보이지만 숨겨진 음모입니다. CIA의 권력과 영향력은 사실 국방부의 막강한 힘에 비하면 3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9번째, 블랙리스트, 그리고 13일입니다. 미국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긴장된 시기 중 하나는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외교와 핵 파멸 사이의 아슬아슬한 긴장은 2000년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스릴러 영화 13일에서 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여러분이 거의 볼 수 없었던 작품입니다.
펜타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영화를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 부처가 영화에 선전을 어떻게 넣는지 자주 봤습니다. 그들의 게임에 협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3데이즈 같은 영화를 만드는 것은 영화 제작 측면에서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겨줍니다. 첫 번째는 냉전 시대의 종말론적 긴장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군사 장비의 양입니다. 두 번째는 군사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때문에 1962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완전히 시대극이라는 점입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몰입을 위해서는 영화가 군사 장비를 정확히 재현해야 합니다. 시대에 맞는 차량, 무기, 유니폼 등 세부 디테일까지 맞춰야 합니다. 그런 수준의 진정성을 위해 영화사들은 종종 국방부의 도움을 받습니다. 현역 전문가들의 지식과 퇴역 군사 장비가 보관된 박물관 컬렉션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죠. 소통이 끊기기 전까지 미 국방부는 당시 사용되던 일부 군함, 항공모함, 그리고 비행기들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USS 엔터프라이즈와 USS 조세피 케네디 주니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의 또 다른 지원으로는 보존된 F-8 크루세이더 전투기와 로키드 U-2 정찰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국방부가 영화에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에 불만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합동참모본부가 핵 선제 타격을 추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문명이 끝날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우세했지만 미군은 자신들이 그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길 원치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그 장면을 영화에서 삭제하라고 압박했지만 제작진은 도덕적 소신을 지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원칙적인 행동은 곧바로 국방부의 보복을 불러왔고 국방부는 영화에 대한 모든 지원과 물리적 자원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촬영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13데이즈 제작진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쿠바 대신 필리핀, 특히 클라크 공군기지 주변에서 촬영했습니다. 이곳은 미국 소유였다가 현재 필리핀 공군이 운영합니다. 이 기지에는 우연히도 오래된 비운용 항공기들이 여러 대 있었기 때문에 영화의 시대적 분위기를 재현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오래된 것처럼 수리해 트럭에 묶어 실제로 작동하는 듯 보이게 했고 이 방법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영화는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연히도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영화를 상영할 기회가 있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미 국방부도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케빈 코스트너는 여전히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에게 영화를 비공개로 상영해 줄 수 있었습니다. 13데이즈는 거부 전략의 완벽한 예시이지만 사실 미 국방부가 지원을 거부한 수십 편의 상징적인 영화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가장 황당한 사례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육군은 처음에 포레스트 검프를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했는데 그 중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남성이 베트남전에 파병된다는 암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삶과는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군대는 10만 명 프로젝트를 실행했는데 이는 수많은 부끄러운 일로 가득한 전쟁에서 군대의 가장 큰 수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실상 그들을 총알바지로 취급하는 부대에 배치했습니다. 베트남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그들은 올리버 스톤의 플래툰에서 미국의 전쟁 범죄와 프레깅, 즉 미군 병사들의 아군 오인 사격을 다뤘다는 이유로 작업 참여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사관과 신사는 미 해군 이미지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미 해군이 거부했습니다. 이 영화 제작은 너무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켜 캐나다 해군이 지원을 제공했을 때 미 해군 관계자들이 캐나다 해군에도 지원을 철회하라고 전화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다이하드 2에서 손을 뗐는데 노리에가를 닮은 악당의 배경 이야기가 이란 콘트라 사건을 너무 많이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인디펜던스 데이와 화성 침공 모두 기술적으로 앞선 외계 침략자들에 맞서 미군이 충분히 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이뤘습니다. 그들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연 액션 영화 코만도에도 지원을 거절했는데 이 영화는 장르에서 가장 과장된 작품 중 하나입니다. 걱정했던 점은 슈워제네거가 연기한 존 매트릭스라는 인물이 전직 미 특수부대 요원이라는 설정이었는데 영화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 그의 부대가 어떤 일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절의 공식적인 이유는 영화가 미국 육군에 오직 살인과 약탈을 목적으로 훈련된 특수부대가 있거나 있었음을 암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 군대가 이런 일을 하며 얻는 투자 대비 수익이 뭘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CIA와 국방부는 영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는 제작을 막으려 노력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면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그 답은 이익이 정말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대문자 M을 써야 할 정도로요.
마치 어떤 MCU처럼요. 여덟 번째, 캡틴 마블 효과입니다. 2019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충격적인 결말 후 모든 시선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엔드게임의 박스오피스 대박 결말 전에 마지막 핵심 멤버인 캡틴 마블을 소개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져야 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제작비를 훨씬 웃도는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려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숨은 이해관계자인 미 공군에게도 큰 성공이었습니다. 주인공 캡틴 마블은 캐럴 댄버스라는 이름의 여성 공군 조종사로 외계인과의 우연한 접촉 이후 신과 같은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 공군은 이 영화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출연진들은 썬더버즈의 스티븐 카존델 바노 소령에게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추가 지원은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의 412 시험비행단과 프레즈노 주 방위 공군기지의 144 전투비행단 등 여러 주요 부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기지와 비행대도 영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상호적이었습니다. 브리라스는 캡틴 마블 역을 맡아 넬리스 공군기지의 홍보 투어에 참여했고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교차 홍보 활동에도 함께했습니다. 미국 공군 모집 광고도 영화가 10억 달러 흥행을 기록하는 동안 극장에서 상영되기 전에 상영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홍보 활동이 공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여성 지원자 수가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디즈니는 이번 일로 국방부에 큰 성공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디즈니와 미국 정부 기관의 연관이 수십 년 전부터 있었다면 어떨까요? 사실 디즈니 회사에서 미국 정부와 가장 먼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유명 인물은 바로 월트 디즈니 본인이었습니다. 7번 특별요원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는 국방부나 CIA의 꼭두각시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FBI와 깊은 연관을 맺은 최초의 할리우드 내부자였습니다. 그는 FBI가 할리우드 업계에서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던 적색 공포 시기에 동료 애니메이터와 경쟁자들을 밀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요청을 통해 입수된 디즈니의 공식 FBI 파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디즈니씨는 영화 산업에서 최고의 만화 영화 제작자라는 위치와 영화 제작 분야에서의 명성 그리고 폭넓은 인맥 때문에 그가 이 사무실에 귀중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저는 그를 SAC 연락원으로 승인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는 1940년에 처음으로 영입되었고 이후 1954년에 명예직인 책임특별수사관 연락원이라는 직함을 받게 됩니다. 할리우드 내부 정보, 그의 영화에서 FBI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그리고 원할 때마다 디즈니랜드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실제로 특전 중 하나였습니다. 와 맞바꾸어 디즈니는 FBI 본부에 출입하고 촬영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디즈니가 1936년 이미 FBI에 팬레터를 보낸 것을 생각하면 이런 인연은 놀랍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팬심이 있었던 듯합니다. 1937년 새해 저녁 파티에서 FBI 국장 제이 에드가 후버가 종이로 만든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 가면을 쓰고 있는 정말 소름 끼치는 사진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과해 보인다면 1941년, 그로부터 4년 뒤인 1941년 애니메이터 파업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디즈니가 노조결성에 참여한 직원을 해고한 후 FBI 국장 제이 에드가 후버가 비판자들에 따르면 이 운동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데 도움이 된 지원을 제공했다고 전해집니다. 목표는 이 운동을 와해시켜 디즈니가 직원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부 기관들은 언론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디즈니조차도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FBI는 디즈니의 두 작품인 문 파일럿과 그 빌어먹을 고양이에서 자신들이 유머러스하게 묘사된 것에 불만을 가졌고 그 이후로 디즈니를 좀 더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는 196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규칙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애니메이션 황금기 시절 정부의 영향력 수준이었다면 오늘날 9.11 이후의 거칠고 사실적인 시대에는 창의적 통제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더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오사마 빈라덴의 죽음을 다루는 영화들만큼 그 논쟁이 치열한 곳도 없습니다. 이는 현대 영화에서 급적으로 다뤄진 가장 중대한 실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제로 다크 서티 뇌물 사건입니다. 2012년 정치 스릴러 영화인 제로 다크 서티는 아무리 좋게 말해도 논란이 많은 영화입니다. 빈 라덴 추적을 다룬 이 박스오피스 대박 영화는 9.11 테러 희생자 실제 음성 사용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서사는 구금자에게서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고문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CIA 요원들과 나눈 음흉하고 불법일 수도 있는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작가 마크 볼과 감독 캐서린 비글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가진 요원들에게 실제로 술과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요원들이 모든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호화로운 식사와 값비싼 술로 내부 정보를 캐냈습니다. 이런 결과로 CIA가 일반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적나라한 폭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소송을 통해 CIA와 법무부가 영화 제작자들이 연방 공무원들과의 접촉에서 법적 또는 윤리적 선을 넘었는지 검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부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제로 다크 서티 팀에게는 아무런 혐의도 제기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영화가 그들이 원했던 대로 정확히 해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영화에 대한 또 다른 주요 비판 중 하나는 빈 라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고문 기법을 정당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기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바로 CIA입니다. 그 강화된 신문 기법의 끔찍한 세부 사항이 대중에게 유출된 후 그들은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면 대부분의 미국인이 안 볼 기자회견보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CIA는 여전히 그 사건 이후에 성명을 발표하며 전체 사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못마땅하다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로 다크 서티 이후 CIA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의 상호작용 절차를 완전히 개편했다고 말했습니다. 기관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요청을 위한 중앙 집중식 기록 보관 시스템을 만들었고 2012년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의 접촉 및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새로운 관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CIA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사이에 실질적인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제대로 주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관들 중 하나가 최선의 선택이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라고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 보니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고스트 프로젝트, 카운터메저스. 90년대 중반 에지나 데이비스가 주연한 군사 스릴러 영화 카운터메저스를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건 국방부 때문에 그 영화가 아예 제작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만들 때 국방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가 온갖 관료주의로 가득하다는 사실은 아마 놀랍지 않을 겁니다. 만약 국방부가 대본이 작성되기 전부터 프로젝트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촬영 대본 전체를 요청할 것입니다. 영화 제작가들은 국방부에서 요청한 수정사항이나 거절 사유가 담긴 상세한 메모를 항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을 배경으로 설정된 카운터메저스의 경우 국방부는 엄청나게 많은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해군 관리 중 핵 사고가 줄거리에 포함된 걸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이 무능해 보일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군 신병 캐릭터들이 성차별적이고 여자만 쫓아다니는 모습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해군이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서 만취한 해군 조종사들이 83명의 여성과 7명의 남성에게 끔찍한 행위를 저질러 성희롱 스캔들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 악명 높아서 테이루크 스캔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운터메저스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 주인공이 밝혀내는 음모론적인 줄거리였습니다. 이 줄거리는 이란 콘트라 사건을 소름 끼치게 연상시켰습니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백악관을 폄하하거나 이란 콘트라 사건을 대중에게 상기시킬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제작진에게 자사의 항공모함 중 하나에 대한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독특한 매력 포인트가 항공모함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항공모함이 없으면 영화도 없는 셈이었습니다. 1993년 영화 필즈 오브 파이어 중단에도 비슷한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베트남전 참전 용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각본을 쓴 작품이었습니다. 당연히 미 육군이 베트남에서 여러 끔찍한 전쟁 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미군 병사들은 실제로 있었던 잔혹한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제작진이 미군의 지원을 요청했을 때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용하자면 이런 종류의 범죄 행위가 실제로 기록상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면 해병대와 국방부는 이런 일들이 전투에서 흔히 일어나는 유감스러운 일상적인 일로 묵인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영화는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영화를 무산시키는 것은 싸고 쉬운 이미지 관리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작 영화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증명한 영화는 무엇이었을까요? 4번째, 원죄, 탑건. 탑건은 1986년 최고의 흥행작이었고 그 해는 영화계에서 정말 치열한 한 해였습니다. 해군은 아무리 노력해도 파이넛이 되는 것에 대한 이보다 더 좋은 고예산 광고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영화는 모든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기량, 짜릿함, 기술력, 그리고 항공대원들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과 우정까지요.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군은 장비와 전문 지식을 모두 제공하면서 매우 밀접하게 참여했기 때문에 첫 번째 영화가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세계로 몰입감 있게 뛰어드는 느낌을 줄 수 있었습니다. 공군은 심지어 일부 영화 상영장 밖에 모집 테이블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영화관을 나서면서 특별히 흥분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였죠. 펜타곤이 다른 영화들에도 관여하게 된 건 탑건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렌 로버츠는 한때 펜타곤 엔터테인먼트 연락사무소의 책임자였는데 그가 겨우 16살 때 탑건을 보고 군 경력을 쌓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에게 탑건은 꾸준히 이득을 주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큰 이득을 줬을까요? 모집이 500% 증가했다는 소문은 과장된 것이지만 이 영화가 해군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비 조종사 지원자가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톰 크루즈의 매버릭 캐릭터 팬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덕분에 당시 대중의 해군 항공대원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군 내부에서는 첫 번째 영화의 성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화인 탑건 매버릭에서도 같은 성공을 기대했던 것이죠. 이 부분은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토마스 소장, 즉 공군 모집 서비스 책임자는 원래 탑건이 개봉했을 때 해군과 공군 모두 모집 인원이 꽤 많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다시 한번 큰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군 복무에 대해 기대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에이스 해군 조종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다루는 영화에서 그 영향력은 분명하지만 진짜 의도가 말하자면 숨겨져 있는 프랜차이즈에서는 실제로 돈이 걸려 있습니다. 세 번째, 1억 달러짜리 뇌물. 트랜스포머 마이클 베이의 트랜스포머 영화는 프랜차이즈의 원래 팬들 중 일부에게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 영화들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흥행 성적과 막대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미군이 미국 국민에게 입장을 알릴 수 있는 수익성 높은 무대가 됩니다. 첫 번째, 영화에서 제작진과 군대의 관계는 불안정했는데 마이클 베이는 영화가 너무 유치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군대의 역할을 늘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영화에서는 협력이 훨씬 더 강화되었습니다. 각본이 쓰이기도 전에 펜타곤 관계자들과 고위 제작진이 만나서 펜타곤은 점점 더 큰 역할을 원했습니다. 첫 초안 후 그들은 각본 수정을 요청했고 베이 감독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2억 달러도 안 되는 예산으로 만든 오리지널 영화에 1억 달러가 넘는 군사 장비가 대여된 셈입니다. 군대는 이런 작품에서 대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유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합법적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한 뇌물입니다. 매버릭과 잭 라이언이 분명히 국방부와 CIA 좋은 친구였던 반면 범블비와 옵티머스 프라임에게서 묵시적인 승인 도장을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스트리밍이 주도하고 영화관 관심이 줄어든 지금 진짜 목표는 영화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화면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CIA 선전은 TV로 방송될 것입니다. HBO의 초창기 시절부터 TV가 새로운 영화라는 말이 자주 있었습니다. 브레이킹 배드, 왕자의 게임 등 유명 프로그램들은 TV가 문화를 지배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문화를 지배하는 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CIA가 자기 몫을 챙기리라 합니다. 그리고 CIA가 관여한 인기 TV 프로그램의 수는 솔직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2시즌짜리 CIA 드라마 The Agency는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CIA와 빈라덴의 전쟁을 소름 끼치게 예측했습니다. 이 작품 역시 체이스 브랜든이 참여한 것으로 CIA의 업무를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무엇보다도 평범한 미국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CIA 첩보 스릴러 엘리어스에도 특수요원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J.J. 에이브럼스가 제작했는데 그는 아마겟돈, 포에버 영, 미션 임파서블처럼 CIA와 군의 지원을 받은 영화 작업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연인 제니퍼 가너는 이후 체이스 브랜든에게 직접 선택되어 CIA 채용 광고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전호선 논란의 시리즈인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에는 두 명의 유명한 군사 자문가가 있었는데 제임스 D. 디버와 토니 카마리노입니다. 토니 카마리노는 전문 군사 신문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관여도 전직 CIA 요원 조 와이스버그가 집필하고 현직 CIA 요원들이 대본의 정확성을 검토한 더 아메리칸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마도 CIA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작품은 홈랜드입니다. 이 드라마는 CIA 요원이 미국에서 테러를 막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에는 척 호건과 존 맥게핀 같은 현직 및 전직 CIA 요원들이 제작 자문으로 참여했습니다. 장면들은 랭리의 CIA 본부에서 촬영되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본 내용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연진들은 심지어 랭리를 방문해서 이 드라마의 비공개 시사회도 가졌습니다.
군사 엔터테인먼트 복합체는 정말 거대합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공식 문서에 깔끔하게 담겨 있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6만 쪽에 달하는 감사 보고서 섀도우 스튜디오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CIA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연락 담당자의 심사 과정을 거치는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수를 어느 정도 짐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숫자는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2,500편이 넘습니다. CIA와 국방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작품의 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숫자는 디즈니 플러스의 전체 카탈로그보다도 많습니다. 다음에 영화를 보거나 TV 프로그램을 볼 때 CIA나 군대의 묘사가 현실적으로 느껴질수록 그 사실감이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수상적은 CIA 내부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CIA와 크랙 코카인 관련 실제 이야기를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